안녕하세요, 구덕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추억은 돈이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만들어진 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팬들이 기꺼이 지각을 여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캡터 체리입니다. 오리지널 구작이 만들어낸 경제 효과만 무려 한화 약 2조 7천억 원. 그런데 놀라운 건 20년이라는 긴 공백을 깨고 돌아온 후속편인 클리어 카드 편이 여전히 업계에서 매우 성공적인 복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드캡터 체리로 클램프는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제작 비하인드까지 낱낱이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체리가 처음 우리 곁에 찾아온 건 1998년이었습니다. 분홍빛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날던 그 소녀는 단순한 마법소녀 애니메이션 그 이상이었죠. 당시 일본에서 카드캡터 체리는 세일러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마법소녀물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일본 내 경제 효과만으로 약 3천억 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 7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극장판 흥행 역시 독보적이었습니다. 1999년 개봉한 1기 극장판에 이어 2000년에 개봉한 2기 극장판 봉인된 카드는 당시 일본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법소녀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통틀어서 손꼽히는 흥행 성적이었죠. 레이저 디스크와 비디오 홈 시스템이 전성기를 달리던 그 시절, 전 에피소드의 판매 장수는 수십만 장이고 왈구 시장에서도 관련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만화책 판매량만 봐도 그 위세가 느껴집니다. 9장 만화는 총 1700만 부가 팔렸는데 이는 권당 140만 부 이상 판매된 꼴입니다. 패키지 판매량 또한 권당 10만 장 이상으로 추산되었죠. 당시 이런 엄청난 대중적인 붐 덕분에 제작사 매드하우스와 클램프는 행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숫자가 앞으로 이야기할 클리어 카드 편의 성적과 대비해볼 때 비로소 이 IP가 얼마나 특별한 여정을 걸어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90년대에 이토록 거대한 성과를 남겼던 체리가 20년 만에 들고 온 새로운 성적표는 과연 어땠을까요? 2018년 클리어 카드 편이 돌아왔을 때 사실 업계 안팎의 시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구작의 후광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인데요. 시작 전부터 눈부신 구작과 비교당할 것이 처음부터 예정된 작품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2026년 기준 클리어 카드 원작 만화는 약 350만 부가 팔렸습니다. 구작의 1,700만 부와 단순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니 얼핏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2020년대의 출판 시장 규모는 90년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거든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종이 만화책을 350만 부나 팔았다는 건 지금 기준으로도 여전히 A급 IP의 파워를 증명하는 강력한 수치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작이 박리다매식으로 넓고 대중적인 시장을 겨냥했다면 클리어 카드 편은 처음부터 30, 40대 코어 팬덤의 지갑을 정조준했습니다. 완구 시장 역시 어린이용이 아닌 경제력을 갖춘 성인 팬들을 위한 고단가 수집품 마케팅에 집중하며 수익을 이끌어냈죠. 고퀄리티 피규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수익 구조의 변화는 영상 매체에서도 드러납니다. 블루레이 패키지 1권의 초동 판매량은 약 4,000장을 기록했습니다. 권당 수십만 장을 팔던 구작에 비하면 적어 보이지만 2010년대 후반은 OTT 등장으로 물리적 매체 시장이 급격히 무너지던 시기였습니다. 업계에서 성공 기준으로 삼는 3,000장을 훌쩍 넘긴 4,000장은 사실상 매우 성공적인 복귀로 평가받았죠. 과거에는 패키지 구매가 애니메이션을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OTT 스트리밍 수익이 그 감소분을 대체하며 수요가 분산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국 카드캡터 체리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스로 수익 구조를 재구성하여 다시 한번 성공을 거머쥐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체리를 추억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인 결과가 부럽기도 하지만 사실 팬들의 열광은 단순히 체리가 돌아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매드하우스는 팬들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감동적인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넘어 클리어 카드 편 제작을 결정했을 때 제작진이 가장 먼저 마주한 과제는 단순한 추억팔이용 리메이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공들인 부분은 바로 연결성이었는데요. 우선 10판 기준으로 1998년에 캐스팅된 주요 성우진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복귀인데도 팬들은 처음부터 익숙한 그 시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구작의 스태프들도 상당수 그대로 다시 뭉쳤고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팬들의 환호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오프닝곡 역시 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일본판 오프닝은 구작 3기 오프닝 플라티나를 불렀던 사카모토 마하야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그녀의 소감이 참 인상적입니다. 20년 전 그 곡을 불렀던 그녀는 이제 성인이 된 여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시간이 흘러 마법소녀도 아니고 현실은 아름답지만은 않으며 주인공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어른들에게 바치는 노래라고요. 이 한마디가 클리어 카드 편이 어떤 시청자를 타겟으로 만들어졌는지 가장 잘 설명해줍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제작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체리의 지팡이를 360도로 돌려 보여주는 장면처럼 곳곳에 3D CG를 아주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스타일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구작에서는 다소 절제했던 원작 순정 만화 특유의 표정 개그나 과장된 리액션들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구작의 감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원작의 매력을 또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 세심한 배려 뒤에는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워야만 하는 아주 쓸쓸하고도 어려운 결정이 함께 숨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체리의 친구 중 한 명만이 왜 다른 중학교로 진학했다는 사실 혹시 의아하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그 주인공은 바로 리카입니다. 클리어 카드 편 초반 초등학교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은 모두 체리와 같은 학교를 배정받았으나 리카만 혼자 다른 중학교로 진학했다고 나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자연스러운 설정 변경인 줄 알았지만 그 배경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카의 담당 성우였던 카와카미 토모코 씨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만약 리카를 그대로 등장시켰다면 성우를 교체하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원작자 클램프는 성우 변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리카를 다른 중학교로 진학했다는 설정으로 배치해 비중을 최소화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결정과 대조적으로 애니메이션 고유 캐릭터 리 메이링은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출연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6화에서 체리와 영상통화를 하는 장면으로 깜짝 등장하며 팬들을 열광케 했죠. 특히 성우 역시 구작과 동일하게 유카나 씨가 맡아 15, 16화에서 비중 있는 역할까지 소화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캐릭터인 집사 웨이왕이나 샤오랑의 누나들도 다시 얼굴을 비추며 팬들의 반가움을 더했습니다. 작은 결정 하나하나에서 이 작품에 얼마나 섬세한 애정을 쏟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선 어땠을까요? 투니버스가 이 작품을 들여올 때 그 현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카드캡터 체리가 처음 방영된 건 1990년대 말 SBS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로부터 긴 시간이 흐른 2019년 2월 투니버스가 클리어 카드 편의 한국어 더빙판을 들고 돌아왔죠. 공교롭게도 첫 방영이 2월이었는데 한국에서 체리가 방영된 지 딱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투니버스가 의도한 것인지는 확인된 바 없지만 팬들 사이에서 투니버스 감 좋다며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투니버스는 이 작품의 로컬라이징에 상당한 공을 들였습니다. 당시 예산 문제로 인하여 일부 더빙 작품들이 화면 수정을 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클리어 카드 편은 역대급 화면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인공의 감정 표현을 담은 말풍선, 카드 내부의 문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배경 속 아주 짧은 문장들까지 하나하나 한글로 수정했습니다. 엔딩 영상에서 체리가 몸으로 직접 표현하는 SAKURA 글자처럼 물리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일부 장면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화면의 모든 요소를 손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찬사뿐이었던 건 아닙니다. 일본판이 구작 성우진을 그대로 유지한 것과 달리 한국 더빙판은 대부분의 성우진이 교체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체리 역의 경우 구작 특유의 낮고 귀여운 톤이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새로운 성우분의 음역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방영 초반 팬들 사이에서는 적응이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는 성우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목소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체리 그 자체로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추억이 깊고 지날수록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쉬움과 어려움은 작품의 스토리 자체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클리어 카드 편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두 명의 새로운 캐릭터 아키오와 카이토가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기존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전작들이 어디까지나 체리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됐던 것과 달리 클리어 카드 편에서는 마법을 전혀 쓸 줄 모르는 아키오가 세계 최강의 마법사인 체리와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야기의 축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가장 논란이 된 건 이른바 파워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카이토라는 인물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자 세계관 최강자로 각인된 크로우리드보다 강력하게 묘사된 것이죠. 크로우리드의 환생인 에리얼과의 마법 대결에서 에리얼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전개는 구작의 설정을 오랫동안 지켜본 팬들에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이런 이질감은 애니메이션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방영 당시 원작 만화의 연재 속도가 충분히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이 강행되다 보니 핵심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아 독자들을 납득시킬 서사적 근거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결국 애니메이션 제작진은 부족한 진도를 메우기 위해 일상적인 에피소드들로 분량을 채워야 했고 정작 핵심이 될 아키오와 카이토의 과거는 떡밥만 뿌려놓은 채로 1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소화한 파트는 전체 원작의 프롤로그 수준에 불과했고 본격적인 메인 스토리에는 근접조차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존 팬들의 반발이 심한 것과는 별개로 카드캡터 체리를 처음 접한 신규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 작품이 꽤 완성도 높은 판타지 애니메이션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캐릭터들에 대한 선입견이 없으니 아키오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만큼 자유로워 새로운 팬층이 형성된 것이죠. 같은 작품을 두고 이토록 상반된 감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클램프가 의도한 실험적인 시도였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20년 만에 돌아온 체리, 과연 돈을 얼마나 쓸어 담았을까라는 발칙한 궁금증으로 시작한 체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담으로 한국에서 클리어 카드 편이 방영될 때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전설적인 OST 캐치 유 캐치미가 계속 사용되었던 거네요. 잘 만든 IP 캐릭터 하나가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파급력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다시 한번 실감하며 여러 창작자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행복했던 어린이에서 어느덧 어른의 시선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작품이 단순한 컨텐츠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린 시절 그 자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네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